당신이 남편을 제대로 간수 못한 탓이지 누굴 탓해? 지금도 그날 오후를 떠올리면 등골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어떤 충격은 사람을 바로 울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명이나 따기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먹고 손발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분 만에 제가 수년간 지켜온 결혼 생활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께서 고향에서 보내주신 반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주버니 성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다급한 걸 보니 어디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랑 건어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장에 발이 묶여서요. 혹시 가는 길이면 들러서 유진이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는 늘 성실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을 도와주곤 해서 저는 그를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잘 챙겨 차를 몰아 형님, 유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참에 얼굴도 보고 잠시 이야기도 나누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면 집에 유진 씨 혼자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아주버니는 공장에서 바쁘고 제 남편 민준 씨도 아침에 회사에 일이 많아 늦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 앞에 차를 세운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고 형님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빗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의 구두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매일 아침 먼지를 털어주던 바로 그 구두.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버님을 도우러 잠시 들렀다가 급하게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고장난 것이 있어 봐주러 왔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열린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세게 켜져 있었고 천장 선풍기가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거의 다 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통을 내려놓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세찬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애써 참는 듯 했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반찬 가져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못 들었나 싶어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 쪽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좀 낮춰. 누가 오면 어떡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10년을 들어온 목소리, 제 남편 박민준의 목소리를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제 발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욕실 문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바싹 붙어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 민준 씨가 유진 씨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얼굴을 목에 파묻고 있었고 유진 씨는 고개를 젖힌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들은 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운 그 익숙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성우 씨가 이 시간에 올 리도 없고 저 멍청한 서연이는 절대 우리 사이 의심 못해.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끝부터 등줄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냥 가까이 서 있기만 했다면 저는 오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한마디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어리석은 희망까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일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되고 은폐되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배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소리치며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욕실 문을 조용히 닫고 바깥에서 잠금쇠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 옆에 있던 작은 의자까지 끌어와 문고리에 단단히 걸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안에서는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문 잠근 사람. 당장 열어. 이어서 유진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당황했지만 필사적으로 기세등등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이서연 너야? 문 열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께 먼저 전화를 걸고 이어서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바로 아주버님 댁으로 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아주 재밌는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욕실 안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민준 씨는 밖에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인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격렬하게 흔들리는 문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냉소였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내가 떠들 필요 없어. 집안 어른들이 직접 와서 보실 테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면 당신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등 뒤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가장 쓰라린 사실은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언젠가 형님 댁 욕실 문 밖에서 남편과 형님을 가둬놓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게도 남편을 믿고 시댁 식구들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한 가정의 균열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누군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궤도를 한참 벗어난 뒤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 역시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민준 씨는 술도 잘 마시지 않고 성실하며 아내에게 양보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살갑게 굴거나 달콤한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디냐고 묻는 전화를 해줬고 날이 추워지면 제가 좋아하는 군밤을 사들고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다정함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댁에는 형제가 둘입니다. 큰아들이 아주버님인 성호 씨고 둘째가 제 남편 민준 씨입니다. 성호 씨는 건설기계 정비 일을 했는데 정말 말수가 적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 먼지와 기름때를 잔뜩 묻히고 한밤중에 돌아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인 형님, 유진 씨는 누가 봐도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항상 단정했고 피부는 희고 고왔으며 말솜씨는 어찌나 부드럽고 상냥한지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호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처음부터 유진 씨를 무척 아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큰 며느리는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잘한다고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화목하다고 말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 칭찬이 단지 유진 씨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제게 너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저를 보며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똑 부러져도 말이 너무 뻣뻣하면 남들이 싫어해. 저는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다 보니 제 성격은 숫자처럼 딱 떨어지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아부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꾸며내는데 서툴렀습니다. 그런 제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비위 맞추는데 능숙한 형님 사이에서 비교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많은 식사 자리에서 최 여사님은 유진 씨에게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주며 저를 쳐다보고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너도 형님처럼 좀 싹싹하게 굴어야 어딜 가도 사랑받는 거야. 저는 밥을 입에 넣고 있으면서도 목이 꽉 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는 진심보다 말뿐인 상냥함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에는 민준 씨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말이 없다거나 무뚝뚝하다고 타박하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좀 그냥 두세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면 저는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여사님이 저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할 때 민준 씨는 더 이상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거나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그냥 참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말대꾸해서 뭐해? 그 말은 겉으로는 저를 달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상처받는 모든 순간에 더 이상 제 곁에 서주지 않겠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 부부는 분가했습니다. 저는 그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부딪히지 않으면 관계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따로 살게 되자 유진 씨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민준 씨를 더 자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선반을 달아야 한다. 전구가 나갔다.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식의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형님과 시동생 사이에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주버님인 성호 씨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일이 몰릴 때는 며칠씩 공장에서 숙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진 씨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진 씨는 항상 시부모님께 먼저 물을 따르고 반찬을 챙겨드리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에 저는 그저 민준이 아내일 뿐이었고 유진 씨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가족의 모든 애정과 칭찬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한 사람, 싹싹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 당신도 느끼지 않아? 그러자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는 모든 순간에 제 곁에 있어야 할 단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대가족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가, 그 인내가 다른 사람들이 제 머리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그저 일상의 작은 마찰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면으로 날아오는 주먹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빼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마음속에 밝힌 작은 가시 같은 모호한 변화들입니다. 약 1년 전부터 민준 씨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휴대폰을 아무데나 던져두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거실에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휴대폰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면을 엎어두었고 잠을 잘 때는 베개 밑에 두었으며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챙겨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그가 질색하며 휴대폰을 낚아채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말입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가 황급히 휴대폰을 움켜쥐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무언가를 삭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어?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거칠게 숨을 내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감시하지 마. 그냥 일 때문에 연락 온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물었을 뿐인데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동안 욕실 선반 위에 둔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무심코 보았는데 형님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형님이 무슨 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머리를 털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안 계셔서 보일러 좀 봐달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너무나 빠르고 간결해서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유심히 그를 살폈습니다. 정말로 유진 씨가 부르면 민준 씨는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어떨 때는 전구가 나갔다고, 어떨 때는 수도관이 샌다고, 또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무거운 상품 상자를 옮겨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거의 매주 그런 일이 있었고 항상 아주버님이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을 비운 시간대였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가 형님 댁을 돕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냄새도 그 집의 세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달고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여자들끼리 하는 게 더 편한 일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형님 집이 도둑 소굴이라도 돼? 왜 그렇게 감시를 못해서 안달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평범한 제안이 그를 그토록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열쇠를 챙겨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끓이던 국이 속절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또한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 비위나 맞추는 달콤한 말투였다면 나중에는 그 말투에 무언가 불편한 가시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웃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보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진 씨가 갑자기 저를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나를 많이 도와줘. 서연이 네가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 말을 하며 짓는 미소는 겉보기엔 순수했지만 저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었습니다. 제 편을 드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를 쏘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속이 넓어야 남편이 좋아하는 법이야. 저는 밥그릇을 든 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웃으며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속 좁은 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눈썹 한번 찌푸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잘못은 제 탓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 씨가 제게 열이 좀 난다며 감기약과 파스를 사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약을 사서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무언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급하게 들렸다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저는 밖에서 잠시 더 기다리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거의 1분이나 지나서야 유진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느라 못 들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건네준 뒤 예의상 잠시 앉아있다 가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자마자 제 눈에 복도 쪽 바닥이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욕실에서 나온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짙은 회색의 남자 수건. 그것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에 쓰는 것과 똑같은 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그때부터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형님 댁에 갔었어요? 그는 시계를 풀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귀찮아하는지 저는 순식간에 성가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 좀 그만해.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는 아무 설명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는 걸까?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 도리어 내 의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걸까?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의 모든 전화, 민준 씨의 모든 외출, 시어머니의 모든 편애가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을 꺼냈다가 결국 의부증 있는 아내,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여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불안감을 키우면서도 그것의 진짜 이름을 부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이 싹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민준 씨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가 의심을 시작하면 죄를 지은 남편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모양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난 척하지 않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출근은 더 빨라지고 퇴근은 더 늦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저녁을 차렸지만 그는 겨우 몇 숟갈 뜨다 말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꼭 그렇게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해? 날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그의 말투는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발신자가 형님으로 뜰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제 바로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일단 진정하고 있어. 그 몇 마디 말에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핥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가 넘도록 그를 기다렸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은 표시만 뜬 채 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피곤한 기색을 가장한 채 들어왔습니다. 입으로는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구겨진 셔츠깃과 마치 어디선가 급하게 샤워하고 온 듯 축축한 머리카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사무실 냄새도 길거리의 먼지 냄새도 아닌 제가 형님 댁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바디워시 향이 났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을 볼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다시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저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퇴근길에 아주버님 댁 근처를 지날 때면 아주 이상한 시간대에 민준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확실히 공장에 있을 시간 오후 늦게나 밤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언가를 고쳐주러 왔을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더 이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댁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 저는 민준 씨가 담벼락 구석, 대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 씨가 그의 바로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거리는 반 걸음만 더 다가가면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유진 씨가 손을 들어 민준 씨의 옷깃을 다정하게 털어주었습니다. 시동생을 대하는 형님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친밀한 몸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유진 씨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만약 제가 바로 전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그녀의 상냥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재수씨 일찍 왔네? 쌀 한 포대만 좀 들어달라고 불렀어. 나 혼자는 무거워서.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발밑을 훑어보았습니다. 쌀 포대도 다른 어떤 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 씨의 당황한 표정과 유진 씨의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미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절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꼭 도둑 잡는 사람처럼 쳐다보네. 여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디 남편 간수나 하겠어?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진실을 왜곡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물컵을 들고 있던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컵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날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도 어떻게든 사실을 밝히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척하며 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그녀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재수씨,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남자들은 아내가 자꾸 구속하면 질려서 도망가. 그 글을 읽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제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며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진 씨가 민준 씨의 일정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남편이 늦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아닌데? 오늘 민준이 일찍 끝날 텐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대요 라고 하면 그녀는 즉시 아닐걸? 오늘 다른 일로 바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같았지만 들을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낱 형님이 시동생의 일가를 아내인 저보다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자주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척 침묵했습니다. 묻지도 쳐다보지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짜증도 줄었고 집에 와서 밥은 먹었냐고 묻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유진 씨도 예전처럼 상냥한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바로 그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이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떳떳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제가 참고 모른 척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덮어둘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모든 외출, 그녀의 모든 모호한 메시지, 그리고 그의 모든 회피와 거짓말들을 저는 제가 더럽고 추악한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직 제 손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떠났음을 직감한 아내의 본능은 제가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제 안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잡게 된 그날 일주일 전,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끈질겼고 거리는 잿빛으로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너무 냉랭하니 오늘 밤은 내가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자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생선조림은 맛있게 졸여졌습니다. 시계가 7시를 넘겼지만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리다 어디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야 딱 2글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바쁨. 아무런 설명도 기다리지 말라는 말도 밥은 먹었냐는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문자에 갑자기 부엌이 텅 비고 춥게 느껴졌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틈으로 물이 스며들듯 서서히 저를 잠식했습니다. 결국 저는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라도 편해지려고 전화를 걸었을 뿐입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일부러 졸린 척하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매끄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재수 씨,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 있었어. 무슨 일이야? 너무나 빠르고 간결하고 막힘없는 대답에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몸살 기운이 있으니 감기약을 좀 사다 달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우비를 걸치고 지갑을 챙겨 골목 입구 약국으로 나갔습니다.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발길이 아주버님 댁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제 불안한 마음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낮은 담벼락에 이르렀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민준 씨의 차가 담벼락 옆 대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차 위에는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막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집 처마 밑에 선 채 약 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유진 씨가 정말 혼자 있는 것이라면 남편의 차가 왜 저기에 있는 걸까? 만약 남편이 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왜 2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을까? 단 2개의 질문만으로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걸어 들어가 문을 열어젖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또다시 모호한 의심만 가지고 소란을 피웠다가 의부증 있는 아내로 몰리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집 안에서 작게 끊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누군가 인기척을 느낀 듯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빗물에 젖은 옷에 한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십시가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의 몸에서 우리 집 것이 아닌 바디워시 향을 맡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했고 셔츠는 다른 것으로 갈아입은 듯 했지만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음식들을 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손님 만나고 친구랑 저녁 먹고 왔어. 데울 필요 없어.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믿었던 남자의 얼굴에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한 남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있다 왔어? 그는 고개를 돌려 시계를 풀어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한다. 꼭 형사처럼 매일 사람을 신문해야겠어?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헛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소리치고 내 탓을 하면 모든 것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등을 돌린 채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에 켜졌다가 황급히 꺼지던 휴대폰 화면, 늦은 시간에 오가던 유진 씨와의 메시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었던 도움의 시간들, 그리고 저를 향한 유진 씨의 도전적인 눈빛과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들, 민준 씨의 짜증과 회피, 그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반응을 멈췄을 때 그들이 어디까지 방심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단 이틀 만에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경계심을 풀었고 짜증도 줄었습니다. 유진 씨 또한 예전에 상냥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제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나친 태연함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버님 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왔다가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받아왔으니 그걸 유진 씨에게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기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저를 마지막 진실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반찬통을 들고 아주버님 댁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욕실 문틈으로 제 모든 의심과 잠 못 이루던 밤들과 그들의 모든 변명이 남김없이 발가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민했던 것도 쓸데없이 의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속여왔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스스로의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욕실문 안쪽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제가 문고리에 걸쳐놓은 의자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금 전에 가식적인 다정함은 없었고 당황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으면 제대로 하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그때 얘기해. 그때 가서 무슨 변명이든 해보시든가. 제 말을 들은 안쪽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진 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어? 당장 문 열어!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함께 욕실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 훈계를 하는 걸까? 아마 그들은 제가 늘 침묵하고 참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몇 마디 윽박지르면 제가 겁을 먹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밖에서 차가 서는 소리가 들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집에 불이라도 났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설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손을 들어 격렬하게 흔들리는 욕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게 묻지 마시고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와 욕실 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민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제가 걸쳐놓은 의자를 치워버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에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다급하게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장면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아들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을 욕실에 가둬놓고? 이게 무슨 추태야?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 아주 차가웠을 겁니다.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가뒀나요? 아니면 문을 너무 일찍 열었나요? 시아버지는 민준 씨에게로 획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준 씨는 몇 번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몇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형님, 댁 수도관이 터져서 고쳐주다가 옷이 젖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한 글자 한 글자 쏘아붙였습니다. 수도관을 고치는데 그렇게 꼭 붙어 서서 고쳐야 하나요? 아니면 고장난 게 수도관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었나 보죠?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그때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연기에 익숙한 배우처럼 그녀는 수건을 끌어안은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민준이가 부축해준 것 뿐이에요.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눈물 연기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축을 해주는데 샤워기 밑에서 문까지 잠그고 하나요? 저 멍청한 서연이는 절대 우리 사이 의심 못해라고 말하면서요? 제가 귀까지 먹은 줄 아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물을 머금고 있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 대화까지 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며느리이자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로 그 위선의 마지막 커튼을 찢어버리고 모두가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부짖고 싶은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깨어나게 만드는, 더 이상 단 1초도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변명할 생각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보인 다음 반응이었습니다. 욕실문이 열린 후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민준 씨의 흐트러진 모습이나 유진 씨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제게로 돌아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오해 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해? 이 지경에 이르고도 그녀는 그 두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되물었습니다. 오해요? 최 여사님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집안 사람끼리 욕실 좀 같이 썼다고. 그게 뭐 그리 대수야? 더운데 물이 고장나서 도와준 걸 가지고 꼭 범죄자 취급을 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귀에도 거슬릴 정도로 건조하고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와주는데 문까지 잠그고 샤워기 밑에서 껴안고 도와주나요? 그런 방식의 도움은 아마 어머님 댁에만 있는 특별한 풍습인가 보죠? 최 여사님은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니 문제 있는 건 너야. 쓸데없는 의심으로 사람 잡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게 남편을 옥죄니 어떤 남자가 너랑 살고 싶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이 여자는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고 눈앞에 명백한 사실을 덮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비상식적인 태도는 단순한 아들 사랑을 넘어 무언가 끔찍한 것이 그 뒤에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저는 그냥 민준 씨한테 수도꼭지 좀 봐달라고 했을 뿐인데 서연이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는 방식, 우는 타이밍,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절묘한 호칭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러워서 마치 이 연극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 또한 즉시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고 얼굴을 붉히며 마치 자신이 모욕당한 사람인 양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멋대로 상상해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 셈이야? 부모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역겨움만이 남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짓을 덮기 위해 내연녀와 한편이 되어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흡을 맞추며 연기하는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연기 정말 잘하네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제가 잘못한 줄 알았겠어요. 그 말에 유진 씨의 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내 더 큰 소리로 울며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근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유진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실이냐 아니냐? 단 몇 마디였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직접적인 추궁 앞에서는 민준 씨도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최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 애가 의부증이 있어서 저러는 걸 당신은 믿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사람이 이토록 명백한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유진 씨의 울음도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를 돌아보았고 최 여사님은 처음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짧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단 1초의 흔들림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제 가족이었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게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 저 혼자서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더 이상 말이나 눈물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몇 마디 변명과 거짓 눈물로 모든 것을 덮고 결국 저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던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신 뒤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 식구들을 특히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니 오늘 똑똑히 들려드리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유진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와. 이 시간에 성우 씨 안 들어와. 곧이어 민준 씨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때는 부부 사이의 다정한 순간에만 들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마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 통화 녹음했어?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 아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난 당신을 감시할 필요 없어. 당신들이 너무나 명백한 흔적을 남겼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이어서 화면 캡처 폴더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기다릴게. 그 여자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 8시 이후에 와. 대문 살짝 열어둘게. 저는 굳이 모든 것을 읽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증거를 원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넘길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한번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 호통에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 탓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때
유진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님의 다리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유진 씨는 더 이상 억울한 척 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죠. 저 민준 씨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 여사님은 작게 비명을 질렀고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이긴 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데? 유진 씨가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지. 당신이 남편을 제대로 간수 못한 탓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 안에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싹싹한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그 잘못마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민준 씨조차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조차도 유진 씨가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나니 이제는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난 남편을 잃은 게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숨막히는 공기 속으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난 그저 더 이상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뿐이야.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았고 유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자기 집안에 썩어빠진 뿌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과 무시 속에서 홀로 싸워왔던 제가 마침내 더 이상 구석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끝마친 순간 밖에서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지방의 키가 크고 마른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주버님, 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입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목이 메인 채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알고 계셨어요? 성호 씨는 저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아주 오랫동안 지친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지 꽤 됐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다시 한번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성호 씨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와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 저는 매일 공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데 집에 오면 아내는 점점 더 낯설어지고 물어보면 제가 의심이 많다고 하고 한 번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저더러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정불 하나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민준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의 눈에서 그토록 차갑고 아픈 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너부터 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섰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진 씨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성호 씨는 더 이상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뿐인 줄 알아? 지난 6개월간 내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500만 원, 800만 원, 어떤 날은 200만 원까지.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 그 돈 누가 썼는지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불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그 뒤에 더 깊고 추악한 탐욕의 구덩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진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신 오해야. 하지만 성우 씨는 더 이상 예전의 과묵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안 건가? 내가 출장 간 날에만 돈이 인출됐고 그 돈 중 일부는 민준이가 자주 가는 가게에서 결제됐어. 내가 참고 또 참은 건 내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오늘로 끝이다. 그 순간 궁지에 몰린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형, 그 돈 내가 다 갚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변명의 퇴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성우 씨의 돈을 빼돌려 그들의 미래를 즐겼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곳에 서서 드러난 진실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배신한 것은 저의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의 모든 신뢰와 정을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방패 삼아 추악한 짓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불륜은 단지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기만, 계산, 착취, 그리고 강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완벽하고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마지막 남은 진심이라도 짜내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예전 같았으면 그의 낮아진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들켜서 미안한 거야? 아니면 잘못해서 미안한 거야? 그 질문에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발각되고 퇴로가 막히고 자신의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궁지에 몰리자 최 여사님은 다시 한번 저를 향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얘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덮고 가자. 여자가 가정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지키라고요, 어머니? 두 사람이 계속 편하게 만나라고요? 최 여사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싸움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두 분을 부른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똑똑히 보시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혼자 말했다면 저는 평생 의부증 있는 속 좁은 며느리로 남았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그를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배신은 마침표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그리고 저는 유진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여전히 분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원하는 걸 얻었으니. 하지만 기억해둬. 다른 사람을 배신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배신하게 될 거야. 그 말에 유진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관계에 영원한 신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챙겨넣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향해 걸어나갈 때 등 뒤에서 민준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혼은 눈물이나 소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차가운 미소와 함께 끝나는 결혼도 있습니다. 제가 막 마당으로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최 여사님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서연, 거기서 이혼이 가당키나 한 소리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내 멋대로 끝내겠다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금 들은 시어머니의 말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안 망신은 제가 시켰나요?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한 사람들이 시킨 건가요? 그 말에 최 여사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다시 들어선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증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사치 좀 부리는 줄 알았지? 내 돈으로 내 동생까지 먹여 살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그냥 잠시 빌린 거야. 곧 갚으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륜은 실수고 형 돈 훔쳐서 내연녀랑 쓰는 건 잠시 빌린 건가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성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유진 씨를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 우리 공장이랑 계약 파기하겠다고. 누군가 내 공장 명의로 사채를 썼더군. 사채업자들이 거래처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나 봐. 유진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나는 몰라. 나랑 상관없어. 하지만 성호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출 서류 사본을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르는데 여기에 네 서명이 있고 보증인 연락처에 민준이 번호가 있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최 여사님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일단 돌아가 있거라.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저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배신했을 땐 우리 집안일이고 이제 와서 곤란해지니 너희 집안일인가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민준 씨가 제게 달려들어 이혼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당신이야. 나는 그저 당신들이 숨겨온 더러운 것들을 빛 아래로 끌어냈을 뿐이야. 그때 성호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진 씨와 민준 씨를 차례로 가리키며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둘, 내 돈, 내 공장, 이 집까지 내가 땀 흘려 번 모든 걸 되찾을 거다. 단 한 푼도 용서 없어. 바로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유진 씨가 자신도 모르게 폭탄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되찾는다고? 이 집이 아직도 당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멎었습니다. 불륜, 횡령, 사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진 씨의 그 한마디에 성호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유진 씨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말해. 성호 씨는 민준 씨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의자에 처박았습니다. 오랫동안 짓밟힌 신뢰가 담긴 묵직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유진 씨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반년 전 공장 대출 서류를 꾸민다는 핑계로 성호 씨를 속여 재산양도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서류에는 어두웠던 남편의 신뢰를 악용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민준 씨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증사무소까지 그녀와 동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 씨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믿고 집 열쇠, 공장 열쇠까지 다 맡겼다. 그런데 네가 내 아내를 데리고 나를 속이러 가?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님이 절규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 지경까지.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앞에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하셨기 때문에 등 뒤에서 더 큰 죄악이 자란 겁니다. 최 여사님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가 민준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부추겼잖아. 성호 씨는 우직해서 돈 못 번다고. 뭐라도 쥐고 있어야 나중에 미래가 있다고. 민준 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닥쳐! 이왕 이렇게 된 거 크게 한탕하자고 한 게 누군데?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 쫓아낼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모든 죄를 뒤집어쓴 채 쫓겨나는 것은 바로 저였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유진 씨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본능적으로 유진 씨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위선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와 가족이 아닌 내연녀와 탐욕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가 서는 소리가 들리고 정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호 씨의 의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진 씨와 민준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무실 CCTV에 찍힌 민준 씨가 유진 씨의 서명을 돕는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민준 씨는 유진 씨를 향해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 여자 혼자 한 짓입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자 유진 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나를 안고 내 돈을 쓰고 이서연을 쫓아낼 계획 짤 때는 신나하더니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해?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 속에서 시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법이다. 이 집안은 아무도 감싸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민준 씨의 마지막 태로마저 끊겼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저를 돌아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해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왔어. 당신을 무조건 믿어주던 사람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죽였으니까. 그때 성호 씨가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CCTV야. 두 사람이 나 없을 때 드나들며 나눈 대화가 다 찍혀 있어. 이혼할 때 재수 씨 자신을 지키는 데 써. 저는 USB를 쥔 채 아수라장이 된 것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자에게 가장 큰 벌은 모든 증거와 인과응보가 한꺼번에 닥쳐와 그들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키고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민준 씨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떨 때는 애원하고 어떨 때는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서연만 빨리 이혼 도장 찍으면 저 집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성호 씨가 준 USB에 담겨 있던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끝내러 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추악한 행각은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시댁은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성호 씨에게 고소당했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싸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깨진 신뢰는 사과 한마디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나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모든 정은 당신과 형님이 함께 있던 그 욕실에서 이미 다 죽었어. 오늘은 그저 장례를 치른 날일 뿐이야.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웠지만 아주 오랜만에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법적 다툼 끝에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재수 씨가 침묵하지 않은 덕분에 나도 살았어.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유진 씨와의 관계도 결국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그가 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당신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멈췄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그리운 거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저는 그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화려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자는 신뢰를 잃고 탐욕을 부린 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잘못을 외면한 자는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의 결혼 생활은 잃었지만 제 자신의 존엄성은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위한 새로운